다시 한번 그 강의를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탄생책 두 번째 순서로요. 가장 물론 저도 딜레마이긴 한데 좀 빨리 끝내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충실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요. 또 지난번처럼 1시간 20분 정도에 최대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토크빌 연구사 혹은 소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독해의 어떤 책이라는 게 텍스트 그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되게 인간 사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책을 어느 시점에서 읽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 전혀 관심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토크빌을 수용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즉 민주화라는 동적인 과정에 그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목표였을 때는 사실 토크빌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혁명론이 더 필요하겠고 혹은 뭐 헤게몬 이론 같은 게 더 필요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민주화가 이미 진행되어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 있는 조짐들이 있고 그러한 위기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부각됐기 때문에 아마 이 책 혹은 토크빌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토크빌 연구사를 보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1975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공안정국이라고 해가지고 노재봉 총리님이셨죠. 그 전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이었던가요? 교수님이셨을 텐데요. 그분께서 미국에서 토크빌을 연구하셔서 아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박사 논문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노재봉 교수님께서 75년도에 토크빌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또 토크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60년대 사상계에서 나온 이제 문고판 아마 요약판이 있을 텐데 그것도 나와 있긴 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토크빌을 봤을 때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크빌을 보고도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뭐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결국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아마 토크빌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 관심들이 이제 현상과 인식이라는 조금 연세대학교 학맥을 대표하는 지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덕규 교수님이라든지 박영신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 심화를 위해서 토크빌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작은 노력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뭐 지성계 전체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고 우리가 알다시피 90년대 초반은 되게 이제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이제 국가론 에서 이제 넘어가서 시민사회론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그쪽 그러니까 말했죠. 그람시주의가 이제 본격화되던 그 시점에 토크빌이라는 자유주의 학자의 시각은 아마 소홀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사상사 쪽으로 정치사 쪽으로 한번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에서 한번 리바이벌이 됐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쯤이 되면 그러니까 1984년쯤에 로버트 벨레라는 학자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고 오늘도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학자를 비롯한 이제 자유주의 비판적 자유주의자, 정치적 자유주의자, 그러면서 공동체주의자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토크빌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고 또 시민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시점에 의해서
시민을 강조하는 스트롱 디마크러시가 강조되면서 또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이 토크빌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관점들이 미국을게 소개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들어서는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모든 정치나 시민사회론에 토크빌의 이러한 관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소개를 마쳤는데요. 이게 부응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우선 아주 간단히 지난번에 소개만 했던 구체자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책을 한 간단히 2페이지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온 거는 토크빌이 185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5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그래서 1950년쯤에 이제 1850년쯤에 이제 그 루이 보나파르트가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나서 이제 공직에서 또 국회의원 다 물러나고 이제 스스로 후회도 하고 뭐 겸사겸사해서 은거하면서 왜 프랑스는 요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왜 혁명의 나라가 다시 절대왕정으로 회귀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프랑스는 민주주의 나라, 혁명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제대로 민주주의가 됐던 적은 거의 없는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대선생님들 계신 앞에서 제가 그냥 거칠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체적 프랑스 대혁명을 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일부 크게 3부인데요. 일부 내용은 간단합니다. 절대왕정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결국은 이걸 이끈 절대왕정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결국은 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정부가 더욱 강화되는 다시 사실상 독재화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따로 절대왕정 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그러니까 상부구조, 막스식의 표현에 보자면 상부구조로서의 정치 제도나 패턴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힘, 그러니까 막스 같은 경우 그걸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명했겠습니다만 토크빌은 결국은 시민사회 혹은 사회적인 수준, 습속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 텐데요. 사실은 위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래 수준은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저 이념이라는데 예. 근데 우리는 한국은 강력한 국가주의 내지는 권력 보존주의, 도덕주의 이런 것이 있는데 네네. 그때 저 이념을 토크빌 이런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저 이념을 갖다가 이제 요즘 국가주의다, 무슨 도덕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그러면은 그때 저걸 어떻게 저 이념을 그냥 이념 내지 습속으로 이렇게 개념을 지은 건지 구체적으로 저걸 푼 건지. 문장 중간을 제가 따와가지고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의적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구체제를 파괴하도록 이끈 힘은 계몽주의. 그러니까 절대왕정이 커지면서 절대왕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법복 귀족들을 키운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를 그거 플러스 잠시 나오는 중앙 집권화의 이념이 이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념들이 전부 구체제에서 왔고 그래서 절대 왕정기에 강력했던 그러한 권위가 결국은 사실혁명은 무정부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고 오히려 더 강한 중앙 집중적인 권한 그렇기 때문에 혁명 정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요틴에 올라가는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역사 사회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만, 자, 이러한 가설적인 이야기를 이분이 그러니까 사회학계에서 역사 사회학의 시조의 한 사람으로 치는 이유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줄여서 중앙 집권화 태제라고 부르는데요. 절대왕정기 행정 집중화가 자, 이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민사회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는 굉장히 강력하고 개인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국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과거에는 동업조합, 길드라든지 혹은 귀족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국가가 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르샤플리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 조직을 전부 금지시키고 오히려 이게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을 전부 다 억제하고 붕괴시키다 보니까 국가는 혁명기에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그것과 맞서 싸울, 또 절대왕정기에 굉장히 강해졌지만 그것과 맞서 싸울 힘들이 사라져가고, 제가 좀 순서를 얻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국가만 강해지고 시민들을 묶을 힘은 사라졌다. 저기 그레고리 핸더슨이 한국 사회 분수가 꼭 같은 거네. 저게 꼭 딱 저렇게 보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국가와 비슷합니다. 시민사회 예. 사이에 중간 조직이 없더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법복 규정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혹은 계몽의 이념의 이제 전파자였고, 그래서 절대왕정에 적절히 맞서 싸우는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그 절대왕정이 사실은 순응을 했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왕정이라는 찍어 누르는 힘이 사라지게 됐을 때 법복 귀족이 금방 변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는 왕이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민중의 편에 서서 또 부르주아의 그 파트너로 변신해서 혁명 이념에 쉽게 동조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점만 간단히 보면은 대혁명을 이끈 장기식 요인인데요. 물론 중앙 집권화의 결과로 자유, 자치, 질서들이 파괴됐고 획일화가 됐고 평등주의와 결합해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1856년도에 써졌기 때문에 1840년도에 미국의 민주주의 2권, 두 번째 권이 쓰여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권이 1835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을 쓸 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프랑스가 다시, 물론 그때는 뭐 아직 2월 혁명도 아직 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만 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그 반혁명을 보게 되면서 자기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인을 비롯해서 프랑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대의제 불신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대혁명의 혁명이 절대왕정하는데 기여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다음 구체적 프랑스 혁명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테마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압축을 해서 제 책의 이제 3부의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크빌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정치학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크빌이 생각했던 새로운 정치학이 가능하려면은 옛 정치학도 있어야 되는데 그 옛 정치학이 바로 사회계약론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 전부 다 학생들이나 뭐 시민들에 가르칠 때 사회계약론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계약론이 가지는 한계점이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 사회로부터 생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관념 속에서 각자 자연 상태를 도출하고 이 자연 상태의 차이가 결국 계약의 차이를 만들어서 계약 이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성격조차 서로 다르게 만드는. 자,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물론 홉스는 조금 절반 정도입니다만 결국 새로운 세계, 자유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이고 또 사실 그러한 지적인 노력만으로도 세상을 어느 정도는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계약론전 전통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생각이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적용을 해서 전부 바꿀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정한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프랑스에 성공할 수도 있고 멕시코에 성공할 수도 있고 한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백지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백지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실제로 이 나라를 시스템에 설계를 할 때 수많은 미국의 최고 지식인들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도, 사상을 전부 검토하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크빌의 새 정치학은 결국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 하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몽테스큐의 경험론적인 습속 연구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세밀하게 보자면 1권은 아무래도 미국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Writing America라고 살펴봤는데요. 미국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합적이겠고, 2권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책은 써 있고 또 미국의 민주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훨씬 더 수필같이 프랑스의 사례와 연결해 가면서 호흡이 짧은 글들이 좀 여러 개 이어지는 그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적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역 추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비교와 습속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크빌은 물론 오늘날에 보자면은 생각하는 사람, 사상가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똑같은 사상이기 전에 학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경제학이 만들어내온 이 거대한 연역적인 연역적인 경제학으로서의 사회과학밖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뭐 법학이나 이런 건 뭐 전통적인 학문입니다만 실증적인 오늘날의 사회과학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엘스터라고 해가지고 분석 막스주의자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레이몽 아롱부터 사실 연결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윤 엘스터가 최근에 이제 토크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First Social Scientist, 그게 바로 토크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어쨌든 사회과학, 사회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인문학자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문학자들은 세상을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좀 더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의 힘으로만도 얘기할 수 있다면, 사회과학자는 반드시 방법의 힘에 기초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오늘날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구가 바로 비교 연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화 연구인데요. 그 문화 연구가 이제 습속 연구, 또 제도 분석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 비교를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민주정과 귀족정, 자유와 평등,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와 이기주의와 고립된 개인, 그 다음에 다수의 조용한 지배, 그 다음 다수의 폭정, 이런 식으로 전부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디얼 타입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점은 그것보다 과하고 어떤 점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비교를 하게 됐을 때 두 나라의 차이점, 완벽하게 갈라지진 당연히 않겠죠. 그러나 이 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나고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겠고, 이러한 거시 비교만 있다면 토크빌 이외에도 그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범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와 버지니아, 초기 미국 식민지가 출발할 때 두 지역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그 다음에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국이 앞으로 노예제를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미 1930년대에 했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공의 동쪽과 서쪽, 역시 노예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생산성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는데, 이런 연구들은 사실 막스 베버가 1890년대에 완성시키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실상 선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도와 습속 쪽으로 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자연환경, 그 다음 법률, 그 다음에 습속,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자연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사회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넣고 보자면 법률과 습속이고, 결국 법률은 제도고, 그 다음에 습속,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난 많이 안 한 게 많구나. 예, 그래서 토크빌의 경우에 우선 이제 법률, 제도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토크빌이 법률 혹은 제도를 먼저 분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당연히 토크빌이 자기가 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몽테스큐에가 아주 오래전부터 법의 정신에서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도와 사회를 연구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가령 이런 차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미국은 아주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몽테스큐에가 실제로 법의 정신에서 분석한 내용 중을 보게 보자면은 어떤 나라는 헌법은 자유로운데 헌법엔 자유정신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 어떤 곳은 헌법은 별론데 실제로는 자유롭게 운영되는 나라도 있다. 자,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이러한 대립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몽테스큐어가 봤던 그러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예 처음 제도 설계할 때부터 습속에 바탕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제도를 또 혹은 미국인들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외라는 것을 토크빌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견해가 입법으로 실현되는 과정들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제도 분석의 전통을 이어서 제도와 오늘날 이제 제도 분석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제도하고 문화를 사실 섞어서 이야기하는 신제도 분석이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좁혀서 모레스, 습속 연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습속은 한 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형성한 핵심 요인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핵심 역시 종교이다. 습속이 제도를 뒷받침하고 그 습속을 뒷받침하는 건 종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인의 습속을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그게 이제 1장에 이제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는 아주 다양하게 미국인의 습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근데 또 하나 가장 신을 중시하는 나라. 그러니까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종교라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식민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자유와 종교정신이 자유정신과 종교정신이 제대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치와 그러니까 자유를 정치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거는 사실 최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정정치, 뭐 이집트라든지 혹은 옛날 뭐 이란이라든지 뭐 사람이 신이기도 한 가까운 나라라든지 뭐 이러한 그 여러 나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두 개가 결합되는데 이 결합의 방법이 다르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종교사회학에서는 세속화 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뜻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가 특히 유럽은 종교가 완전히 쇠퇴했다고 제도 종교가 거의 쇠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면화해서 약간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럽이 사회주의적인 것은 어떤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뒷바탕이 된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작동을 해서 오늘날 이제 유럽의 약간의 사민주의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다는 의미의 세속화가 아니라 종교의 가치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정치의식으로 내면화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써 발현되고 있다. 대신 종교 자체는, 제도 종교 자체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미국에서는 아주 일찌감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미국 초창기, 그러니까 메이플라워가 1620년이니까요. 그 얼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45년인가? 이거보다도 아마 더 전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자유는 동물처럼, 동물 같은 자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자유는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 한편으로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자유가 있다. 즉 동물적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인 자유고 연합하는 자유이다. 이걸 통해서 악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존 윈스롭은 결국은 이제 아마 미국의 초창기 어떤 주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하는 성스러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공동체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오랫동안 지켜지려면은, 즉 계약이 되려면은 계약조차도 이 다른 사람도 깨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회과학에서는 계약의 비계약적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 소장님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 계약을 안 해버릇해가지고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계약만 가지고 그들이 유럽 사회나 서구 사회가 존재했다면은 분명히 깨졌을 겁니다. 이 사회가. 이러한 계약적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를 배경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과의 성스러운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시빌 릴리전, 그러니까 세속화의 이제 조금 종교적인 영어 버전으로 얘기하자면은 시민 종교라는 건데요. 이건 루소가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토크빌이 썼고, 그 다음에 듀리케임 연구자이기도 한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벨라라는 학자가 계속 쓰는 용어입니다. 자, 분명히 종교는 종교예요. 시빌 릴리전. 그런데 초월적 실제에 비춰서 그 역사적 경험을 해석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생활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차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요. 좀 무슨 뜻일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그 메이플라워호라든지 이 이름을 들었을 때의 느낌, 마치 우리가 유관순 했을 때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자, 종교라는 게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는 게 종교이지 않습니까? 자, 뭔가 거룩함을 주는 겁니다. 순례자들 이야기, 그 다음에 건국 영웅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덕 위의 도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국경일, 그 밖에 국가 상징들, 그 다음에 건국의 영웅들, 또 전쟁 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기독교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공화주의적인 자유전통과 연결을 되는데 그렇다고 정치 사상도 아니고. 자, 그래서 분명히 요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러한 되돌아봄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다시 평가하고 내가 잘못됐다면은 나를 반성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정치 이념하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하고 종교하고 보자면은요, 죄송합니다. 그 민주주의 하다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종교 얘기를 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부분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정말 종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종교를 믿어라 절대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당연히 유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교든 이데올로기랑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실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엄숙한 자기 확인이 필요한 거죠. 왜?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거룩한 힘들이 나를 이끌어가든지 혹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그들은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고집만 피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무섭게 나가다가도 나는 한계에 쌓인 존재다. 한계 상황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게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한계이고 죄송합니다. 한계가 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고 더 완벽한 존재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도 미치면 끝도 없죠. 그러나 그 중간 수준에서 시빌 릴리전이라는 것은 정치 종교, 폴리티컬 릴리전 많이 썼죠. 우리가 민족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혁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종교적인 혹은 거룩함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게 미국인들이 항상 미국인들 실수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그 실수의 목록 쭉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관련된 좋은 책은 안 보지 않습니까? 하워드진 책은 많이 볼 거예요. 어디게나.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미국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책조차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내는 힘이 미국인에게는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은 위기에 빠질 때 가령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너희들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백인들 나쁜 놈들이가 아니라 우리에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연설 중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토마스 제퍼슨 연설 잘 알고 있다. 제퍼슨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주류 질서가 놓치고 있는 거를 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힘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서 최종의 보증, 결국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혹은 최초의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때 그 엄청나게 경제주의로 반미주의까지 막 들끓게 했던 그런 나라가 다시 반성을 해가지고 버락 오바마를 또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갈등이 생기면 뭘 가지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헌법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헌법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좀 안타깝고요. 자, 요런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자면 크게 이제 습속과 제도 이렇게 네모칸만 보시면 됩니다만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A와 B까지를 보통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문화의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 즉 의미체계 A 부분이 이 아랫부분이 의미체계 혹은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 부분이 삶의 유형, 삶의 방식들이 되는 거고 가장 윗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난 제도가 되는데요.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 B와 C를 합쳐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분석할 때 제도는 바깥으로 드러난 제도만 제도가 아니라 take for granted 되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쳐져 있어요. 현대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아우러서 볼 수 있고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가령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인 혹은 독립적인 그러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그 밖에 많은 제도들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를 수행하면서 실천을 하게 돼서 그게 다시 환류해서 습속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습속이 되게 가족주의적인 습속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약하고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고 그거는 그래서 정치 제도도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실제 실행을 보게 되면 회전문 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정치적인 갈등도 그러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경제 제도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만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분석의 약점은 아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모든 구조기능주의적인 설명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습속은, 그러니까 그 토크빌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도와 습속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본 다음에 저 같으면 거기서 이론 세우고 논문 내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가장 답답한 거죠. 미국 연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프랑스의 그러한 습속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고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습속을 그럼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은 굉장히 잘 팔렸는데요. 2권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많이 그렇다고 하대요. 자, 그래서 습속의 변화를 방식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 강제를 통해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러시아 피오트르 대제가 대제라고 해도 되겠죠. 피오트르 대제가 러시아식 그 아주 추운 데 입는 그 복식이 있는데요. 그걸 서양식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서 실패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의 단발령도 결국 이 강한 이 위정척사 에너지 가장 에너지의 표현이 결국은 이 두발이라든지 복식인데 이걸 강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몽테스키에는 한번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결국은 모범적인 법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꿔놓도록 한번 하지면 좋지 않을까 했고 실제로 뭐 스타노프 운동이라든지 천리마 운동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법례를 제시하고 따라가게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 자유는 존중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타인의 이익이라든지 혹은 공익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결국 자기 이익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 이게 좀 말은 길어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이익은 무시해버리고 자꾸 도의만 따라가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갖고는 세상이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솔직한 이익 추구의 본성을 사실은 강조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은 결국 평등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의 서문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세계사를 자기 이전에 서구의 역사 700년을 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거의 신의 섭리처럼 그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세상을 평등하게 이끄는데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쇄술, 지식을 평준화시키고 화약, 심지어 전쟁터까지 평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것 할 것 없이 평등화가 진행되고, 사실 평등화의 추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어쨌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평등주의,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평등주의, 우리가 요즘 세상이 굉장히 경우에 따라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졌을,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 너무 시끄럽다, 혹은 청와대 게시판, 청원 게시판이 맨날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평등화의 추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자기가 당하는 아주 작은 불만족스러운 일들조차도 맞서서 불만을 갖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려고 노력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40년 전에 운동하고 그럴 때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것도 서로 희생하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약 700년, 800년 가까이 진행된 평등화의 흐름을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간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끝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가령 막스 베버, 칼 막스 말고 막스 베버가 근대의 어떤 합리화라는 아주 큰 힘이 있다. 그러한 큰 힘을 마치 기차처럼 달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향은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경부선으로 기차가 쭉 오고 있는데 부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디요? 저기 광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광주 가든가? 예, 광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인지 살짝 돌리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치와 종교 혹은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등화가 그렇게 진행됐을 때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는 그 평등화에 어찌 보면 야만적이기까지 조차한 그런 힘들을 잘 길들이는 것이죠. 선동하고 속인다는 게 아니라,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힘들을 좋은 쪽으로 가도록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속의 변화를 이끈 뜻밖의 힘은 평등화에서 나왔다는 거죠. 평등화가 없었다면 누가 그러한 귀족적인 어떤 열망이라든 욕망이라든 이런 걸 그 오래된 그 제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평등화로 가게 될수록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매일같이 그런 갈등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위해서 엘리트가 헌신한다는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엘리트의 역할을 권력이나 이런 데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 무엇이 올바른지.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힘을 가지고 누가 다들 싫어할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덕 권리라는 것은 남에게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강하게 이끄는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토크빌의 중요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해서 1848년 이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민주주의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주주의 개념 정의 없었는데 딱 하나가 1848년에 혁명기에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결국은 자유, 지식, 권력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누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정부란 무엇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억지로 너 자유로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 이르게끔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이다. 결국 핵심은 자유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첫날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 모든 걸 약속하는 체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체제도 자유롭지 않다면 그거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평등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유만큼은 민주정부가 아니라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기존에 데모스, 민중이 지배한다든지 혹은 다수가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결국은 독립된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체제.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향유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데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글을 통해서 이드가 그 토크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개념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쓰고 있다라고 토크빌 연구자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국민 주권의 정치 체제, 민주주의다. 근데 토크빌은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상태의 평등이 민주주의다. 분명히 아까 토크빌은 자유주의자고 자유의 확대를 강조했는데 왜 사회 상태의 평등을 민주주의라고 했겠는가?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딜레마가 일군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사에서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미국 사회는 유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년으로 태어났다.
다 우리가 유년기에는 잘못도 좀 저지르고 혹은 뭐 사춘기도 있고 저항도 뭐 까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성년이 되면 이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은 쉽게 말해서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영국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즉 가장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토크빌과 거의 같은 시기를, 물론 토크빌은 조금 뭐 몇 년 늦게 태어났습니다만 칼 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칼 막스는 미국을 상당히 존중했어요. 칼 막스가 신경을 썼던 나라가 미국하고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토크빌도 미국과 러시아를 아주 중시해서 봤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 칼 막스가 미국을 분석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 이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미국은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이고 이주민들의 세운 나라는 그 나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칼 막스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를 막판이 되면 혁명에 더 유리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이뤄냈고 평등까지 이뤄냈는데 결국은 바로 이러한 요소, 아주 행운이 깃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평등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토크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혹은 경제주의적인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 이 부분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가가 지나치게 경제를 지배하려고 할 때 경제 자유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됐을 때는 결국 공리적인 이기적인 그런 개인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 개인들이 존재만 하고 이걸 묶어줄 힘이 없다면 결국 공공정신이 쇠퇴해서 결국은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토크빌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권리상의 평등, 요 정도 이퀄리티라고 해도 자유로 이르는 그러한 권리만을 그러한 평등, 즉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토크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선 자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빌의 자유관념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것이 그보다 나이는 조금 앞서는 벤자민 콩스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근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를 비교한 글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대인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폴리스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근대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다. 근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폴리스 혹은 시민이 돼서 공적인 정치에 계속 참여하고 시민운동하고 이런 것만을 중시하고 합니다만 근대의 자유의 특징은 사적인 영역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들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노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사실 공적인 자유까지 사실은 침해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벤자민 콩스탕의 생각을 토크빌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개인주의가 그 사적인 영역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공적 참여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사적인 자유의 우선성, 자유의 효과성을 확실히 강조를 합니다. 사적인 자유를 막으면은 결국 공적 자유 무너진다. 그래서 사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럼 자유를, 사적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만 강제로 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유를 계속 누리게 둔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악덕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자유를 누리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 순서가 좀 틀립니다만 한국의 경우도 한번 보자면은요.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도덕적 자유의 가치를 훼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 혹은 경제 정의만 중요하다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경제주의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공리주의 같은 혹은 신자유주의 같은 것만 경제주의가 아니라 경제가 되면은 뭐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도 북한 하면은 통일이 얼마 전 버전이면 통일 대박론. 요즘 버전이면은 요즘 버전은 더 잘 아시죠. 사람들 물어보면은 통일을 왜 했으면 좋겠어? 대박이래. 자연자원 많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주의 집단에서 이성적인 자유가 배제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 또 민주주의를 독점한 세력은 익숙한 편가르기로 정치 언어로 공적인 영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되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타블로라든지 이런 걸 개인 사생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는 실제로 이 정치적 자유가 훼손되었을 때 사생활 영역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것을 최근에 인터넷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갈등 이론에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람이 분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라는 거는 사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노는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 대상을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몰아줬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당장은 좋다고 딴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데 쓰고, 근데 그건 결국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다른 정치 세력에도 갈 테고, 그걸 냅두면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사실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든지 이러한 그 자유를 억제하는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끔씩 어느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시는 오지 않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아래에서부터 힘겹지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평등이 분열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자유와 평등은 관념적으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항상 많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사실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족과 맞서 싸울 때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에 초점을 맞췄고, 혁명적 급진주의자들은 평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등의 부정적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평등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었는데요. 천박한 평등화의 열정이 있는가 하면은 좀 고귀한 평등화 열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귀한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똑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천박한 평등화의 열정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똑같이 내려가려는 건데요. 이러한 천박한 평등화의 좋은 측면이 아니라 평등화의 나쁜 측면, 즉 천박한 평등화 열정과 국가가 결합했을 때 바로 후견인 권력으로서 국가가 이제 보호자로 등장을 해서, 자, 너희들에게 평등을 줄게. 그 대신 무언가를 나한테 양보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유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자유가 주는 혜택은 사실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 자유의 공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칼 포퍼가 독일을 떠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아니든 어디든 뭐 탈출했어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에서든 혹은 권력 집단 속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났을 때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는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불평등해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박수치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후견인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결국은 노예 상태의 평등을 이끈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때 예측한 것이 그 다음 책에서는 이제 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예 상태의 평등은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주정의 전제 정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중이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반납하는 것도 물론 똑같이 다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좌파 쪽에서 나타나는 노예상 대평등, 또 하나는 개발 독재, 우파에서 나타나는 노예상 대평등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에서 보자면은 그들은 항상 평등만이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준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 관점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아주 시민이 합의했다라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는, 즉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고, 정치적 결정만으로 자유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파트 분여회든 어디 큰 집단이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본질적인 자유와 관련된 영역은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현실 사회주의는 실제로도 모두 자유를 폐기했습니다. 저는 우파 쪽의 개발 독재를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마찬가지. 결국은 이들은 국민을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으로 평등, 특히 물질적인 평등, 물질적 행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토크비를 제시하는 대안으로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주의 대 다만 평등과 공존할 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크빌은 일찌감치 자기가 귀족 출신이었고 대귀족이었습니다만, 이제 세상은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흐름 자체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 평등화라는 것도 뭐 귀족들이 몇이 막고 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기본적인 흐름으로 인정을 해야, 그리고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보수적 자유주의로 구분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시도가 제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등을 인정하고 평등화를 추구하려는 마음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자유를 통해서 어떤 시민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보다 상위에, 두 자유의 욕망 위에 도덕적 자유가 존재하고, 이걸 통해서 두 개를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토크빌이 저런 개념을 썼습니까? 도덕적 자유라는 개념? 아니면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예. 아담 스미스하고 비교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네, 이게 뭐냐면은, 자,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부론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도덕감정. 예, 도덕감정론, 여기 나온 도덕감정론에서는 그가 스스로 윤리학자였기 때문에, 도덕철학자였기 때문에 공정한 관찰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익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되어서 뭐가 더 올바른지를 우리가 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를 빼놓고 사적인 자유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평등이라는 어떤 큰 힘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자유의 전통,
이 아래서 규제되어야만 민주정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완전히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사실 우리 많은 고민들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은 한국 최초가 되나? 앞으로 도덕적 자유주의자라고 할까요? 아니 이제 도덕적 자유라는 게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 때부터 사실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결단할 수 있는 자유. 예. 토크빌은 네.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하고 네. 시민적 자유, 예, 예. 시민적 자유를 도덕적 자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윈스럽이 했던 얘기 바로 거기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반적 자유, 예, 예, 맞습니다. 시민적 자유. 예. 근데 이제 이때 도덕적 자유라는 게 워낙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센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나왔던 느슨한 개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자보다는 도덕적 자유주의자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사실 이 도덕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쓰여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등과 자유의 갈등과 극복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평등은 결국 이제 우리가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평등하고 획일하고는 원래는 틀린 말인데 평등만 강조하면 반드시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 해주길 바라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민적인 의식이 고갈되고 그럼 결국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획일화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결국은 자유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수의 문제와 그 다음에 민주적 전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다수의 위험성은 뭐 예전부터 얘기되었던 것이니까요. 아마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토크빌은 다수 문제 가운데서 특히 의회 다수파의 전행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론의 다수가 가지는 그러한 독점적인 견해의 생산 이게 가장 위험하고 왜냐하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쓴 부분입니다. 여긴 토크빌은 아닌데 뭐 비슷한 생각이니까. 토크빌이 생각했던 그 여론까지 한쪽으로 쏠린 권력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의회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한쪽으로 쏠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전제정 같은 경우, 왕정의 전제정 같은 경우는 권력은 다 독점했더라도 여론은 따로 놓을 수가 있는데 민주사회는 사실 여론에 의해서 정치제도적인 독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의 권력으로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러한 국민 다수가 민주적 제도 바깥에서 활동하는 소수 조직화된 세력과 결합하는 순간에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이건 뭐 히틀러라든지 히틀러도 바로 똑같은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결국 똑같이 다 이런 경우에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요소라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네. 그 민주정 다음에 오는 참주정이 네. 그 플라톤도 맞죠. 그 얘기했던 맥락인 그로 이해가 되는데 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거를 통해서 그 선출된 권력이 결국 민주주의를 선출한 그 선출자들을 그러니까 데모스들을 그냥 압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뭐 히틀러 전에도 고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예,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거의 고대에는 아주 짧은 한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강조점은 철인왕 그러니까 철인왕 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조차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여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선택이 도덕적인 판단할 수 있는가, 더 올바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과연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
요런 측면이고요. 요걸 적용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수의 폭정이라고 했을 때는 여론의 위험함까지 이야기해도 그거는 사실 같은 시대에 존 스튜어트 밀도 같은 다 얘기를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토크빌다운 다수 문제 결정판은 뭐가 있는가? 결국은 데모크라틱 데스파티즘. 이건 다수의 폭정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거 두 개를 그동안 섞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분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모순 형용이죠. 그러니까 데스파티즘, 전제정인데 앞에 수식어가 데모크라틱.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온건한 폭정, 온건한 독재 뭐 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실 그냥 나쁜 독재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민주적 전제정,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이런 것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중앙 집권화되는 권력 구조,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다수의 폭정, 요 세 가지가 결합하면 민주적 전제정이 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구체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나옵니다만 내용은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을 보면은 2부 4장, 그러니까 2권의 제4부에 보면은 거의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나는 여기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봤으니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권력 자체를 억제하고 견제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국가 권력이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크빌이라는 거 그대로 제가 여기저기서 한 얘기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독립된 개인이 존재하는데 하필이면 그 독립된 개인이 고립되었을 때 이런 개인이 많아지는데, 자, 예전에 뭐 동업조합이라든지 혹은 사회단체, 각종 뭐 학술단체라든지 뭐 문화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중간 결사 집단들이 강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약한 상태에서 개인이 고립돼 버리면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호소할 곳이 국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자꾸 모든 걸 떠넘겨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국가는 얼씨구나 하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원하고 스스로 종속되는 경향을 낳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등에 대한 열망. 자, 평등에 대한 열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특권에 대한 반감의식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다면 특권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그 대기업 재벌 집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런 게 쭉 내려오면 성적인 쪽에서의 그러한 세력들조차도 평등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제일 그 관심 갖는 게 뭐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특정한 곳은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등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다 막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것이 불만이 생길 때 결국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국가가 좀 그런 걸 왜 안 막아주느냐? 모든 걸 평등화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적 행복에 대한 열망과 공적 업무에 대한 무관심. 약 20여 년 전에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그 시민사회론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 혼자 볼링하기, 보울링 언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 시민사회가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토크리 봤던 150년 전에 미국의 190여 년 전에 미국과 달리 현재는 왜 당신은 시민단체 활동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큰 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사적 행복은 열망하고 공적인 일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산업화의 결과. 자, 토크빌은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2권에도 살짝 쓰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그 앞선 시대에 헤겔을 얘기만도 못하고 칼 막스와 비교하면 더욱더 형편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에 대해서 경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다 민주주의에 대해 전문가입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출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분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 막스처럼 뭐 상부구조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산업화를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산업화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결과 그대로 쓴 겁니다. 대규모 공장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법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텐데, 자, 그러면 그걸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에 무슨 뭐였죠? 가습기, 예? 가습기? 예, 가습기 사태 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잘 몰랐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전문가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영역만큼. 물론 이제 시민단체도 계속 힘을 가했습니다만 밝히는 거는 국가 아니면 그걸 못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건강 확보 이런 문제도 결국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결합돼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가면 갈수록 자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가 집권하든 계속 이 경향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갔고 그런데 사실 더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는 이명박 정권 때는 심지어 대학교라든지 이것까지 국가가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은 뭐 더 가는 거죠. 이건 좌파 우파 정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에 우리가 굴복해서 더 많이 퍼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서서 좀 더 제도적으로 정교하고 혹은 그 다음에 민간사회 역량이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민간사회에서 일어나도록 이걸 키우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민주적 전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개인들이 고립돼 있고 또 사회가 잘 뭉쳐져 있었는데 그게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겨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직업 집단 내에서 해결한다든지 혹은 직업 집단 간 갈등이라면 그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이 수틀리면은 바로 국가에 진정해서 국가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건 심지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장집 교수님도 뭐 10년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알아서 정치 집단 내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리면은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과중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결정으로 계속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를 누군가 욕할 수밖에 없고 불만 세력들은 그럼 헌법의 권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 재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발적으로 원래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민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고. 자, 그래서 토크빌 얘기 한번 보게 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은 수많은 혁명과 반혁명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리로 쏠리고 때로는 저리로 쏠렸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한 가지 점에서는 합류했다. 그러니까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요컨대 모두가 부차적인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처럼 강한 권력 말고 그것을 견제 혹은 개인들을 묶었던 두 번째 권력들입니다. 이 권력들을 전부 뒤흔들거나 파괴시켰다. 신분제 귀족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직업집단 다 파괴하고 사회단체제 없애버리고 이런 흐름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행히 우리는 이제 시민운동의 흐름, 시민단체 흐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이제는 시민단체조차도 어느 한쪽 권력으로 너무 빠져들진 않았는가 이런 걸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사에서 국가는 모든 불행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자로서 마치 신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겁 많고 열심히 일하는 한때의 가축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적 전제장이 이제 현실화되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의 조용한 지배를 향하여 라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잘 길들이지 않은 건데 그래서 다수의 폭정, 시끄럽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거는 어쩔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뭐 제도적 근간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조용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분권화된 모델로 계속 바꿔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아래에서
그러니까 정치도 위에서 공천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뭐 일반 유럽도 뭐 어쩔 수 없이 영국 같은 경우도 특수한 공천을 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래에서 좀 하도록 좀 두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을 잘 유명하게 구별한 나라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획이 도모되는 곳,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하니까 정부 당국이 앞장서고, 영국에서는 젠트리가 앞장서고 지방에서, 미국에서는 시민결사들이 앞장선다는 겁니다. 이 세 나라의 차이가 결국 지금 이 세 나라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래서 더디 걸리더라도 제도도 물론 계속 제도 설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습속을 바꾸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수의 폭정은 사실 국가 자체는 아니거든. 다수는 결국 시민, 사회 영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토크벨이 여기는 못 썼습니다만, 여기다는 안 썼습니다만 책에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사에서 한 사회가 다른 사회 영역을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프랑스 헌법에도 아예 써 있습니다. 한 사회 영역이 다른 사회 영역. 즉, 이건 여러 가지 뜻인데, 뭐 경제가 국가를 지배한다든지, 정치인 몇몇이 국가를 지배한다든지,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벌이나 노조든 뭐 어떤 특수한 한 사회 영역이 다른 사회 영역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권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결국 다수가 조용하게 지배하는 것이다. 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방식이 반드시 보충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계약의 자유부터 물론 하나씩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것도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만, 요 다음 단계는 결국 토크빌과 막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 종교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절제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들이 우리 보고 꼰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린 시절부터 그냥 이런 걸 해봐라 하고 두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좀 많은 차이를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충 넘어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크빌과 현대민주주의인데, 미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반미주의라는 설정, 지적인 반미주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미주의에서는 좀 넘어가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미국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책에 써서 조지 커스터 장군 커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디언을 원래 이제 인디언 토벌하러 갔다가, 토벌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인디언 공격하러 갔다가 제7 기병대가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인데요. 이래서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유명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커스터 장군 유적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인디언 출신 당시 하원의원, 나중에 상원의원 되는 그 사람이 그거는 좋지 않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인디언 했으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 이름으로 지어야지, 공원 이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주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미국을 하나로 뭉치는 쪽으로 갔었는데, 1980년대부터 우리가 PC라고 하는 것, 컬처럴 와, 문화전쟁, 사실은 뭐 경제 갖고 싸웠던 게 아니라 8, 90년대에는 주로 낙태라든지 이런 거 갖고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수자들의 정치 인종투쟁들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류 문화 속에서 관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미국 문화의 전통이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작은 PC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 미국 주류 문화 자체는 전부 나쁜 것처럼 매도하게 되면서 이제 중간이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사회 상태의 평등이었는데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저 책에 있고요. 자, 그나마 또 복지 예산도
복지예산도 유럽의 지금 3분의 우리 1. 김대호 소장님의 페이스북 경향성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윤지은이 누굽니까? 네. 먼저 메시지 친구 관계 잘 맺으세요. 해외도 계속 날려버리고 있어. 아, 뭔가 있었나 보군요. 네. 자, 미국은 이제 3분의 1, 유럽의 3분의 1밖에 복지예산 안 써서 미국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다 죽었을 텐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자선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선기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사람 다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실제로 복지예산 자체는 예산은 적지만 복지의 총량은 유럽과 같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베르나르 앙레비,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뭐 약간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도 이제 전에는 정치와 거리를 뒀었는데 이제 직접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 왜냐하면 그 PC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 개신교단이 직접 복음주의화 되면서 정치에 나가게 돼서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 이 와중에도 상권 분립 지켜져 있고 결국은 사법부를 존중하고 이건 계속 가고 있고 의회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바닥에는 결국 개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눈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면 무서워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아래로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은 대외적으로 대통령은 존중하더라도 실제 대통령과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사고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평등함이 우리와 또 미국이 오히려 가장 혹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미국을 걱정합니다만 저는 유럽을 더 걱정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아유. 그래서